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랠리에 대해서 또 이게 너무 이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제는 좀 껄끄러운 요소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일단 개별 주식 레벨에서 봤을 때 싸고 좋은 주식은 여전히 많거든요. 대단히 많아요. 배분 비율과 리밸런싱, 배분 비율과 리밸런싱 그것만 반복하면 돼요. 우리 지난 8월에 우리 촬영을 했죠. 8월,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이야? 8, 9, 10, 11. 3개월 됐네요. 3개월? 네. 네, 그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시장도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다시 또 이렇게 좋은 반등을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있고, 네. 다행이죠. 다행이죠. 네. 자, 일단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때 주식하기 좋은 상황이다, 싼 게 정말 많다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8월이면은 조금 애매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먼저 먼저 양해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뭐 시장 전망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지금 현재 느끼기에 시장의 열기 혹은 뭐 공포심 뭐 이런 게 어떠한지 그런 그렇지. 걸 보고 지금 제가 투자를 하기에 얼마나 좀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 반등한다 이런 경로에 대한 예상은 아니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8월이었으면 아마도 그 6월 말에 6월에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7월 하순에 연준에서 약간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하던 구간이었을 거고, 그래서 8월에는 싼 주식은 많기는 한데 최근에 반등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다. 약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것 지금 같아요. 8월 시점에. 8월 시점에. 예, 그러다가 9월에 주가가 빠졌었고, 그 다음에 10월 초부터 제가 다시 지금은 이제 6월 말과 마찬가지로 싼 주식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더해서 좀 여러모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드려오긴 했었거든요. 그때가 10월 초, 10월 하순 그때쯤 내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애초에 예측을 한 건 아니니까 이걸 맞췄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은 다행히도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 10월 정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절반 정도는 이제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지금은 다시 한번 좀 원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9월 말 시점에서는 그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한 1,690조였나 1,700조 언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싸기도 되게 싸고, 그 다음에 연초부터 계속 그 여러 전략 애널리스트들, 매크로 애널리스트들이 10월, 11월을 바닥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중간선거, 그 다음에 미국의 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나갔고, 거기에 더해서 10월 시점에는 저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해 내내 되게 고통을 받았었는데,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들이 다방면으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서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되게 더 이상 강력하게 추구할 명분이 좀 많이 사라지고, 시장은 요 정도 요인에도 좀 환호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격은 되게 싼 편이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등은 CPI가 7.7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원은 공화당이 잡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더 우세한 그런 상태가 됐고 하니까, 이제는 약간 연준에서도 더 이상 좀 이렇게 공격적인 스탠스로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스탠스로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런 스탠스도 조금은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고, 한국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또 요즘에 탈중국 움직임이 자본시장에서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한국이 약간은 일단은 자본 수급 측면에서는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한 게 최근의 주가 흐름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코스피 전체 시총이 1960조 정도 됐고, 좀 올랐죠. 네,
저는 좀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160조 원저리까지 떨어졌고 내년은 이제 올해 대비 역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일단은 160조 대비해서 보더라도 1960조면은 거의 12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 어차피 코스피 레인지는 8배, 12배 사이였다 치면은 일단은 레인지 상으로는 상단이긴 한데 그럼 여기에서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되게 많은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년 역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 반도체 다운사이클이니까 다운사이클에서 굳이 10배, 12배, 12배가 뭐 박스 상단이다 그러니까 고점이니까 팔자 위험하다 이렇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하거든요. 좀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이익 체력을 기반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아마도 160조보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12배가 비싼 건 아니지만 싸다고 반등할 구간들은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뭐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러시아 일단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사망을 했고 일단 최근까지 좀 전까지 나온 뉴스로는 일단은 그 미사일이 그 비행할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좀 나토의 전반적인 개입으로 확전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거기까지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려 상황은 있고 뭐 경기 침체는 뭐 일단 눈앞에 이미 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 우려 상황은 많은데 최근에 랠리에 대해서 또 이게 너무 이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제는 좀 껄끄러운 요소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안 좋다 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좀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야 되고 이제 다 좋다 할 때는 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 요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은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악재가 호재로 변화되는 이러한 요소들에 의한 뭐 수급의 요인이 됐든 뭐 투심의 완화가 됐든 이런 것으로 좀 더 상승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반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당연히 반등이 반가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코스피를 한 2천조 정도를 찍은 다음에 내년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뭘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7, 8월에 시장이 뭐 더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 좀 피봇 기대감이 좀 많았거든요. 그때 말하는 피봇이라 함은 이제 다시 연준이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전환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저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좀 깨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10월이 되니까 피봇이 정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봇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만 하더라도 피봇인 거 아니냐라고 좀 피봇의 정의를 되게 보수적으로 후퇴를 했길래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CPI가 7.7로 내려오고 이걸 또 내려왔다고 하기는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반등을 했는데 어쨌거나 S&P 500은 올해 7% 내년 5% 정도 순이익이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S&P는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코스피만 좀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빠질 때 되게 많이 빠지고 반등을 할 때도 좀 세게 반등한 측면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했을 때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에는 그 이후에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PF 쪽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릴 거고 저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잡음들 앞에서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반등을 많이 했으니까 차익 실현에도 손이 쉽게 나가잖아요.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 같은 때는 주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차익 실현이니 뭐니 생각할 여력도 없었을 거고 그냥 아유 죽다 살았네 정도의 느낌이었을 건데 지금은 그래도 기분 좋은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차익 실현에도 손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악재에도 약간은 민감해진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물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이제 물가로 좀 나오니까 이제 보따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이거 혹시 정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물량을 다 외국인들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털리는 거 아니야? 본격적으로 상승은 외국인들이 사고 나서 더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생각이 스물스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약간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들이 더 똑똑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생각은 좀 접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와 뭐 국내 기관 그리고 국내 개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특징이 뭐냐 일단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한다.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게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진국, 신흥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 내에서 코리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내에서 섹터 자산 배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다들 채권을 사고 있었고 했는데 이제 CPI가 빠지면서 금리도 빠지고 그 다음에 달러도 약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약간 신흥국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을 거고 근데 신흥국에 베팅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중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 베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면 남는 거는 대만 혹은 한국 정도가 되거든요. 아니면 인도 그래서 인도 증시가 좀 괜찮은 편이고 일단 그런 관점으로 움직였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약간 중국의 불확실한 생각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예, 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뭐 한국의 반도체는 뭐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 바닥 찍고 하반기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가격도 워낙에 많이 내려왔고 하니까 일단 코리아를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020년 3, 4, 5월 같은 경우에 그때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었거든요. 그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리아를 파는 게 명확한 게 팬데믹이 되게 거세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펀더멘탈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을 다 편입하려는 중이었고 네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는데 개인이 산 게 더 옳았던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개인 수급이 수익률을 견인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개인이 기관보다 더 똑똑했던 적이 가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외국인이 사고 있고 개인이 팔고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진성 반등의 징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외국인은 어떤 이유로 사는 걸까? 그들의 글로벌한 관점, 자산 배분 관점에서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러면 이 매력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그 수급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금이 크고 자금이 밀집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시장도 어느 정도 그에 따라 움직이고 그들이 안 좋게 생각하면 시장도 그에 따라 뭐 빠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거나 굉장히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거나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사면 같이 사고 팔면 같이 파는 게 가장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인정 안 하시겠네요. 결국은 이게 이중 예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까지 샀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살 거냐라는 거고 만약에 외국인이 앞으로 살 거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찰을 가질 수 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도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거래 비용을 감안했을 때 초과 수익이 날지는 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일단은 그런 접근법 자체는 뭐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그 많이 그러니까 전에처럼 그 싼 어떤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싼 주식, 사고 싶은 주식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뭐 석 달 전 혹은 지난달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절반은 유효하고 절반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효한 절반이 일단 개별 주식 레벨에서 봤을 때 싸고 좋은 주식은 여전히 많거든요.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회사들이 꽤 있고 안 나오는 회사들이 꽤 있고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섹터별로 쭉 보셨겠지만 뭐 소재 쪽, 뭐 철강화학 이런 쪽은 당연히 안 좋게 나왔고 운송도 당연히 안 좋게 나왔고 휴대폰 쪽 안 좋고 자동차는 좀 애매한 게 완성차는 그 엔진 이슈 때문에 안 좋았는데 차 부품은 또 좋은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뭐 안 좋을 거 뻔히 아니까 안 좋긴 했는데 그 밸류체인 뒷단에 있는 몇 개 회사들은 또 좋게 나온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좋은 거야 뭐 다들 아실 테고,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뭐 증권사야 당연히 안 좋지만 뭐 컨센 정도로 나왔고, 근데 은행이랑 손해보험사들은 또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소비재 업체들 중에서도 뭐 의류 OEM 쪽 잘 나왔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 쪽도 뭐 무난했고, 음식료 쪽도 잘 나왔고, 그래서 소비재 쪽도 뭐 좋은 거 절반, 안 좋은 거 절반 뭐 이런 식이고 해서 일단은 좋게 보던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온 회사들은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제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드디어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카지노 주식들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항공주는 조금 애매한데, 항공주는 이제 뭐 여객이 이제 좋아지기는 한데, 근데 화물에서 그동안 뭐 풀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에 화물이 그동안 너무 좋았다가 이게 이제 조금 꺾인다면은 과연 지금만큼의 좋은 실적을 내줄 수 있느냐, 더하기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들이 있고, LCC들은 또 뭐 재무구조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는 개별 주식 레벨에서 접근을 해볼 때가 된 거고, 개별 주식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좋은 주식, 훌륭한 회사인데 되게 싼 가격에 있는 회사들은 아직도 꽤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을 하기에 편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될 때다. 지수보다도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2분기 때도 했고 3분기 때도 했고 물론 4분기 때도 해요. 또 내년 1분기는 더 안 좋아질 거야. 근데 돌아보면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나온 결과는 안 좋아지는 섹터가 있지만 또 좋아지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합쳐놓고 보면은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구나 다 그냥 확신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가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또 한 번에 뭐 나스닥이 됐든 이쪽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대부분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의심을 하는 분들이 이제 늘기 시작하고 있어요. 침체에 대해서요. 네. 저는 침체는 이미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고요. 침체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거냐, 나빠졌고요. 나빠졌고, 미국도 전망치로 보면은 좀 전망치는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 시장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뭐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전히 그래도 그 전년 대비 딱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내년도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섹터별로 다를 거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있잖아요. PMI 지수를 보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리테일 재고는 많이 쌓여 있고 신규 주문은 줄어들고, 그래서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자체로 어느 정도 침체가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채찍 효과를 감안해서 좀 일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거나 각 기업들이 공장의 주문을 줄이고 재고를 털어내기 분주하다라는 상황은 뭐 어느 정도 침체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PPI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일단 50 언더로 돌아섰고요. 그거는 이제 약간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를 넘어서 중국이 어쩌면 침체를 수출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럽은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유럽은 이제 여전히 이게 물가는 미국은 이제 물가가 좀 잡혀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은 이제 또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겨울 되면 또 어떡하나, 뭐 좀 그런 우려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침체는 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경기가 좋을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실업률이 괜찮았고, 그리고 초과 저축분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거를 충분히 쓰지 않았고 저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저축을 쓰면서, 그러니까 흔히 이연 수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연 수요가 작동하면서 경기가 괜찮은 건데, 그럼 초과 저축분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미국의 소비도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제가 이 의견에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가계부채가 좀, 일단은 뭐 PF 쪽도 계속 문제가 생길 거고, 가계부채에서도 지금 가계부채가 되게 거대한 쇼크로 오지는 않을 건데, 한국. 네, 한국.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와 부동산 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의 내수도 계속 안 좋은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기업들이 좀 뭐, 근데 어차피 한국의 내수에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내수가 조금 빠지더라도 큰 상관은 없긴 한데, 한국은 뭐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수출이 그렇게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그러니까 안 좋다라기보다는 좋은 쪽만 보기에는 안 좋은 쪽도 이만큼 산적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주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통 눈치 보기 장세라고 표현하는, 네, 어떠한 뉴스 이슈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가 확 바뀌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확 생기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지수, 물론 아까 지수보다는 종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있을 거라고 뭐 보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CPI는 이제는 좀 계속, 그래도 YOY 숫자는 빠지는 국면으로 갈 거고, 내년 1월이 되면은 일단 WTI도 YOY로 마이너스가 뜨거든요. 현재 유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PC가 문제였는데, PC의 주요 지표인 그 하우징 렌트, 이것도 빠지는 국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는 더 이상 그냥 우리의 관심사에서 좀 빠르게 멀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피봇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진짜 피봇, 유동성 완화 국면으로 돌아설 거냐. 저는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연준이 유동성 완화 스탠스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74년. 그때 약간 물가가 잡힌 것 같아서 좀 완화적으로 풀었더니 오히려 더 침체가 온. 그래서 다시 또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유가 잡는데 급급하고, 유가가 아니라 물가 잡는데 급급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게 연준의 강력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좀 물가가 잡히는 것 같더라도 이게 좀 타겟하는 물가까지 확실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립 서비스도 안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립 서비스는 만약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거나 약간의 좀 우려 사항이 보이면 언제든 할 수는 있어요. 했다가 다음 달에 또 말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아주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불편한,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불편한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불편하다가 더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들은 많아서, 네, 그래서 현재 뭐 코스피의 방향성이라던가 진폭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참 이 종목을 선정하는 데에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싼, 아주 이렇게 단순 논리로 본다면 좋은데 이미 또 이제 어중간한 가격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 좋다 안 좋다, 예를 들면 반도체처럼 안 좋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식이 오히려 역발상면에서 좋을 것이냐, 아니면 소위
지금 좋아 실적 좋고 성장성 좋아 2차 전지처럼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이런 종목들이 더 우리 우선시 해야 될 것이냐. 예, 뭐 통계적으로는 안 좋다고 하는 걸 사는 게 유리하긴 한데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어떤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혹은 다른 사람과 동행한다 그 자체로는 그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좋을 때 얼마나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때 얼마나 안 좋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공부를 해서 미래를 전망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3년 정도 후에 미래를 봤을 때 이 회사가 뭐 그래도 이익이 한 50% 혹은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때 PER이 얼마일까? 그럼 시총이 얼마일까? 뭐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좋게 보는 것들이 좀 안 좋아졌다. 신사업이 좀 부러지거나 혹은 뭐 갑자기 다시 인플레가 좀 생각만큼 빠르게 잡히지 않아서 좀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좀 메이크업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마진이 만약에 낮아져 있다면은 그 낮아진 마진이 앞으로 한동안 더 유지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적정 시총은 얼마일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위아래 레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유리한 위쪽이 좀 더 유리하게 뚫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면은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남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였으면 나는 역발상 투자자가 되는 거고 남들도 어느 정도 좋게 보고 있는 거였으면 나는 모멘텀 투자자가 되는 거니까 그 둘 사이의 구분은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좀 잘 공부를 했고 믿음이 있느냐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아까 우리 홍진채 대표님을 표현하는 그 시중의 평가 보니까 주식계의 성철 스님. 아, 너무 그냥 좋은 우리 얘기만. 홍 대표 그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천재, 주식 천재 뭐 이런 말씀도 너무 하시는데 과한 말씀이시고요. 네. 뭐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는 가치 투자의 어떤 대명사시기도 한데 그 워낙 유명하시죠 가치 투자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건 정말 펀더멘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괜찮아 한데 계속 주식이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40%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때일수록 더 사야 되는데 사기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내가 주식을 잘못 선택했나 고민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의심하고 이런 분들이 참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그 가치 투자라는 단어는 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일일이 언급하기도 이제는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일단 가치 투자 철학이 뭐냐에 대해서도 스스로 가치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도 좀 세부적으로는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 투자자다.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저는 이런 프레임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좀 펀더멘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들, 다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이런 요인들도 당연히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위아래 얼마나 유리한 국면인가 요거를 보는 게 일단은 정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데 주가가 더 빠지는 케이스도 애초에 살 때 얼마든지 좀 그런 상황을 고려를 했어야 되고 저는 그 중요한 거는 배분 비율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혹시 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켈리 공식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배분 비율을 정하는 공식 같은 것도 있고요. 물론 배분이라는 건 어떻게 현금과 아니면 종목 간에? 뭐 그렇죠. 내가 한 1,000만 원 주식 투자할 거다라고 했는데 A라는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 그럼 1,000만 원 다 살 거냐? 몇 퍼센트 살 거냐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주식해야지. 근데 A 주식 좋아 보여. 1,000만 원 베팅했어.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좋아 보이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지? 몇 퍼센트 하는 게 적절하지? 요 고민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아래를 보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봤을 때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 이런 고민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게 100%는 아닐 거예요. 그 베팅 비율이
만약에 한 뭐 40% 정도 베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베팅을 했다. 그리고 주가가 30% 빠졌다. 그러면은 400만 원 베팅한 거는 280만 원이 되어 있을 건데 나한테는 현금 6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바로 물타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880만 원 중에 280만 원, 그러니까 비율이 대충 한 25% 정도인가요? 대충 20-30% 사이에 비율이 와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위아래를 고민을 했을 때 펀더멘탈이 멀쩡하다면은, 내가 뭐 한 달 전에 봤을 때랑 지금 회사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면은, 그러면은 위아래 비율이 더 유리해졌겠죠. 그러면은 배분 비율이 한 달 전에는 40%였지만 지금은 한 50%, 60%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러면은 지금 한 30% 배분이 돼 있으면은 근데 50%를 사야겠어 라고 하면은 880만 원 중에 20%인 176만 원을 더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시 봤는데 내가 한 달 전에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아. 지금 펀더멘탈이 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배분 비율이 한 25%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25%가 돼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액션을 취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주식도 좋은 주식을 찾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위아래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보고 배분 비율이 얼마일까? 실제 비율은 얼마인가? 요 결정만 계속하면 되거든요. 주가가 빠졌는데 손절을 해야 되냐, 물타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건 다 결과론적인 요런 의사결정에 따라오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여튼 스스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충분히 이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매수부터 또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리밸런싱까지 그렇죠. 네, 그런 리밸런싱. 관점으로 좀 네. 볼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네. 배분 비율과 리밸런싱, 배분 비율과 리밸런싱, 그것만 반복하면 돼요. 네. 그것만 반복하자.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뭐 여러 가지 규정상 어떤 주식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는 힘드시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지금 어쨌든 한국 시장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시장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인상에 더불어서 더 위험해질 것도 같고, 또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뭐 PF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신용 경색, 그러니까 돈맥 경화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 뭐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포지션이 뭐 줄인다든가 비중을 뭐 늘린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나요? 뭐 변화를 주진 않고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 리스크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바젤 3라는 거를 조금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바젤 2 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의 메커니즘을 쭉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채권을 샀을 때 그 채권에 대해서 CDS, 그러니까 이 채권이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지금도 이제 뭐 예전에 환율 얘기 있고 하면은 뭐 CDS 프리미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뭐 크레딧 스위스 사태 있었을 때도 뭐 CDS 프리미엄 어떻게 됐냐. 요 CDS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CDS라는 게 결국은 채권 부도에 대한 보험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고요. 바젤 2 때 은행 자본 규제를 할 때 채권에 대해서 CDS 동일한 기초 자산에 대한 CDS를 사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안전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은행은 항상 자본 규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자산에서 뭐 어떤 항목은 얼마나 위험하다 이런 거를 다 글로벌한 규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때 바젤 2 때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 CDO,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로 한 채권도 엄청나게 많이 사고 CDS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되고 했다가 이게 한 번에 부러지면서 보험사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렇죠. 은행도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 이후에 바젤 3 때는 이거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조항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현재 바젤 3에서는 바젤 2 때보다는 좀 더 강화된 조건을 강요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걸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들은 현재 그 자본 건전성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한국은 특히나 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PF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터지긴 할 건데, 일단은 최근에 그 채권 안정펀드 가동을 한 것도 저는 괜찮은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쪽을 막는 건 막는 거고, 거기서 못 막으면은 어느 정도 상각을 해야 될 건데, 그 상각이 은행의 상각으로 죄송합니다.
은행의 과도한 상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은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단 은행은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도 채권 관리를 되게 보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보험사 쪽으로 좋은 채권이 넘어간 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도 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제2금융권이나 그 이상 쪽에서는 좀 상각 이슈가 많이 불거질 수 있고 증권사는 이제 그 가운데에 껴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익스포저가 있는지 봐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쪽 주식을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요 이슈를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거고 근데 다른 뭐 내가 전기차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다 혹은 뭐 카지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러면은 이런 이슈가 거기 시스템 리스크가 되고 이쪽 유동성 경색이 되고 그렇게까지 될 우려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히 부의 부채가 어떤 식으로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큰 어떤 그 뭐랄까 화두 이슈 하나에 모든 걸 다 얽어버리지 말고 좀 사안별로 나눠서 또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나눠서 생각해보자. 일어나는 현상들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거냐. 그러면은 은행의 건전성, 뭐 바질 3 규정,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섹터로 번질 거냐 아니냐, 혹은 금융주에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으로 내가 봐야 될 항목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라이브로 이렇게 모시니까 좋으네요. 벌써 끝났나요? 네,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니요, 다 예. 없어요? 네. 화이팅. 다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저렴하게 한번 질문할 수 있는데 저렴하다 그러면 또 우리 양봉 선생이 또 안 좋아하니까 양봉입니까? 뭐 우리 맨날 이러거든. 주가는 양은 쌍바닥. 그러니까 제가 그 10월 말에 그 어떤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지금은 되게 싼 것도 싼 거지만 차트가 되게 예쁜 차트가 많다. 근데 그 차트 모양이 약간 이랬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이게 차트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네, 급등 후에 헤드앤숄더로 빠지고 다 급락한 다음에 이제 쌍바닥 지지고 약간 고개 드는 그런 주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렴하게 마무리. 네. 하여튼 좋은 거는 많다. 잘 고르자. 네. 네. 그리고 할 만한 시장이다 아직은. 네. 불편한 게 분명히 몇 개 있지만. 네. 네. 이제까지 라쿤 자산운용. 네. 주식계의 성철스님. 나 이거 머리를 좋은데? 밀고 다녀야 되나? 아니 좀 이게 장발처럼 길러서 아예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 도인 느낌으로. 쪽으로. 자, 홍진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